자, 어, 공부하는 너희, 유럽 이야기 예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시다. 너희는 이 책에서 나오지 않은 유럽에 있는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이유도 같이. 준호 먼저. 어, 어, 난, 이 책에서 나오는 거 말고, 응. 어,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요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그, 계속 그 뉴스만 나오잖아.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하경이는? 나도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책은 완전 요즘에 쓰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나 그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럼 본승이는? 근데 이거 유럽 국가를 말하는 거야? 뭐라고? 유럽 국가? 유럽에 있는 거? 아니면은 다? 유럽에. 근데 유럽에 있는 걸 여기 있는 거까지밖에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래. 알겠어. 자, 예림아, 어, 참고로 우리 준호가 책을 그 사정에서 못 읽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문제는 책을 못 읽었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질문해도 되고 그 점을 감안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이. 너희가 가장 가고 싶은 유럽 국가나 뭐 신기했던 유럽 문화 같은 건 뭐야? 본승이 먼저. 나는 그 프랑스가 그 제일 그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 거기 에펠탑도 있고 다양한 역사나 약간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하경이는? 나는 스웨덴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문화가 신기했던 나라는 스위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것과 뭐 스위스 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준호는? 유럽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응. 나라. 딱히 없는 것 같아.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이 얘기한 김에 잠깐 유럽 나라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여?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럽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유럽이고 유럽 밑에는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유럽의 서쪽에 대서양을 지나면 바로 뭐가 있어? 미국. 여기 이제 어쨌든 북미, 캐나다, 미국 같은 북미와 남미, 브라질 뭐 이쪽 있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대서양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지를 몰랐어.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 이쪽 가면 낭떠러지 절벽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른바 콜럼버스가 이쪽 스페인 쪽에서 항해를 출발해서 원래는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다가 바로 이쪽에 중남미 쪽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 대륙들을 유럽인의 관점에서 발견한 거고 원래 이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원래 여기 살고 있었던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쪽에 동쪽으로 이제 우리 아시아가 있어서 우리 한국은 여기 있는 거지. 한국은. 그래서 아시아가 있어서 유럽 나라 중에 이제 우리가 영국이나 여기 프랑스, 독일 이쪽이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유럽들을 얘기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서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유럽. 그 다음에 이쪽에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남부 유럽, 남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 이제 우리가 북부 유럽, 북유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체코, 폴란드,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 우리가 이제 동쪽이라 해서 동유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관심 있게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정도에는 이 나라들이 다 소련, 여기 있는 이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이쪽에 뭐야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 우즈베키스탄 아닌가,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실은 구소련이었어.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가 어떤 소련이었었는데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벨로시, 뭐 이런 카자흐스탄 이런 여러 나라들로 이제 분리 독립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같은 경우가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체를. 근데 이 러시아 네.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이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어. 땅 보면 아시아와 더 가까워. 근데 이제 유럽의 정체성이, 유럽이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도시가 모스크바가 수도고, 그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거든. 그 모스크바, 러시아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유럽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들은 유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구소련 한 나라였고,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번에 EU, 유럽 연합, 유럽이 이제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럽이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또는 이 소련과 맞서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한 거야? 동맹을 맺은 걸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럽 연합으로 결성을 해서 일단은 경제 공동체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예전에는 뭐 선생님 좀 정확히 기억해, 독일은 뭐 마르크화를 썼었고, 이탈리아는 리나를 썼었고, 프랑스는 뭐 프랑연가 뭐 정확히 선생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각 나라마다 돈이 다 달랐어. 그런데 지금 뭘로? 유로화로 이제 유로. 통일됐고, 영국은 다시 요즘에 EU에 탈퇴해갖고, 원래 영국은 또 이제 파운드화라는 자국 통화를 이렇게 쓰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유로화로 통일돼서 유럽이 마치 이제 한 덩어리의 나라인 것처럼 움직였던 그런 분들인데, 여기는 이 우크라이나가 EU에 이제 뭐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붙으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위협을 느낀 거지.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 편에 붙으니까, 그래서 너 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못 가 이러면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 한 대 얻어 터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책에는 여러 나라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스페인 소개되는데 그 옆에 있는 포르투갈은 소개가 안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루마니아라는 나라들도 있는 거고, 여기 있는 특히 이제 남쪽에 있는 남부 유럽, 불가리아라던가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몬테네그로 뭐 이런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불가리아, 아까 불가리아 얘기했나? 뭐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다음 2등. 제가요 질문을 음, 만들었는데 예림이가 다 해가지고 한 문제만 할게요. 너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예림이부터. 이게 뭔가 나쁘고 약간 대량 학살 같은 그런 걸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게 되게 끔찍하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이 다시는 약간 없었으면 좋겠고 되게 지금 생각해도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이 사람이 한 일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나 그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이 사람을 사실 좋게 생각할 순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좋게 생각하진 않고 여기서 유대인들을 많이 재학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했고 전에 본 히틀러에 대한 책에서 이 독일의 인체 실험에 쓰이는 것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돼. 윤호는 발표를 할 수 있겠니? 그 질문만 다시 말해줘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못할 것 같아.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면 히틀러를 아주 그 시대의 악당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히틀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들은 뭐냐면 히틀러는 투표에 의해서 독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야. 우리나라로 치면 총통이었는데 그가 무슨 뭐 강제로 뭐 한 게 아니라 선거에서 자기가 집권을 하고 독일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한때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왜 그게 가능했었나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차 세대전, 제2차 세대전을 일으킨 게 바로 독일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독일이 이렇게 패전국이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를 영국과 프랑스 같은 이른바 승전국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이제 그 나쁜 문제 있는 그 독일이 반성해야 되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부분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다수의 견해인 것들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못지않게 우리가 한번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는 측면들을 함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책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책은 그 커다랗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세계를 뒤흔든 유럽 해가지고 유럽의 탄생과 유럽의 전체 어떤 그런 대략적인 역사를 간단하게 제 1장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책 14쪽부터 26쪽까지. 그리고 이제 27쪽부터는 이제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나라들,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등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개하는 그런 방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챕터, 세계를 뒤흔든 유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유럽 지금은 세계 패권을 보통 누가 쥐고 있다고 해? 누가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해?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어디야?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미국. 미국이잖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을 세계 최강대국인데 사실은 미국은 영국의 뭐였다는 거야? 식민지였다는 거야.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냥 신생 그 새로 생긴 어떤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 200년 전에는 누가 바로 유럽이 패권을 주고 있었어. 그 18세기, 19세기, 20세기 요 부분들. 근데 그 이전은 얘는 유럽보다 사실은 중국, 청나라, 명나라 시대 때는 오히려 유럽에 비해서 청나라, 명나라가 훨씬 더 이렇게 문화적으로 더 우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유럽이 이렇게 부흥하는 뜨기 시작한 어떤 그런 시기가 바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시기. 영국이 산업혁명이 제일 처음 보통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제임스 와트의 진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이른바 대량 생산, 공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 원료가 있어, 원료. 그 원료가 있어야 기계만 있다고 물건이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 원료를 투입해서 기계로 물건을 생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해. 두 번째, 물건을 만들었어.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뭐 할 수 없으면 팔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물건을 뭐가 필요해? 시장이 필요해. 그래서 원료와 시장 이 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들이 서둘러서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뭘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을 확보, 그 물건을 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했던 정책이 뭐야? 응? 그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식민지 개척에서 식민지. 이 영국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심지어는 요 아시아까지도 그 인도 뭐 이런 데를 다 식민지로 삼고 해서 유럽이 바로 자기들의 원료를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물품을 수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식민지 경영에 나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독일이 후발주자.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한 발 늦게 시작을 한 거야, 독일이. 자, 그러고 보니까 독일이 자기들도 식민지를 갖고 싶은데 뭐야? 없더라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본숭이가 먼저 식민지를 차지하기 시작했어. 준호가 또 식민지를 차지하기 시작했어. 뒤늦게 이제 하경이가 나도 발전할 거하고 식민지를 차지하려는데 본숭이하고 준호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그럼 하경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써야죠. 뭐라고? 써야죠. 잘 못 들어서 본숭아. 이렇게 두 명이죠. 한 명 중에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경이의 선택은 결국은 그냥 자기가 발전하지 않거나 발전하고 싶으면 뺏어야지. 그래서 뺏으려는 하경이와 그럼 본숭이하고 준호는 막아야죠. 지켜야지. 지키려는 그 본숭이하고 준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뺏으려고 하는 하경이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그런데 과연 하경이만 나쁜 놈이라는 얘기야. 자, 예림이 입장에서 봐. 예림이가 돈을 1,000원을 갖고 있어. 근데 본숭이가 와가지고 500원을 뺏어간 거야. 응? 준호가 와가지고 또 500원을 뺏어간 거야. 하경이가 보니까는 뭐해? 뺏어갈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하경이가 미안해. 본숭이하고 준호한테 야 임마 너 임마 300원씩 내놔 뭐 200원씩 내놔 하고 본숭이하고 준호는 안 돼 막 이랬다는 거야. 예림 입장에서 하경이가 나쁠까? 본숭이하고 준호는 착하고? 셋 다 나쁘네요. 예림 입장에서는 셋 다 똑같은 놈들이야. 아니 왜 내 거 갖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서로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뭐 하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본숭이 입장에서 보면 하경이가 나쁜 놈이야. 왜? 내 걸 왜 쥐가 뺏어가려고 그래. 근데 예림 입장에서 보면은 셋 다 나쁜 놈이야. 또 하경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왜 지 혼자 다 처먹어. 저 나쁜 놈들이 나눠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다른데 어쨌든 간에 하경이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본숭이하고 준호하고 열나 싸웠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 하경이가 얻어 터지고 끝났어.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 패전했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하경이가 뭐하지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싸움을 목하지 못하도록 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경이 그리고 그동안 싸운 적이 힘들었으니까 너 다 물어내 라고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한 거야. 하경이 얻어 터졌으니까 졌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배상금을 뭐 해야 돼? 물어내야 되지. 근데 그 배상금을 물어내기가 너무나 뭐 한 거야? 힘들어요. 어렵고 힘들더란 얘기야.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누구야? 히틀러야. 히틀러가 우리 독일은 위대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뭐해? 그 배상금을 물어내느라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야 됩니까? 길이 과연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더 힘을 길러갖고 우리가 옛 영광을 되찾읍시다. 배상금을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싹 쓸어서 다 차지해 봅시다. 라고 하면 그 독일 국민들이 그 히틀러에게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환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저 나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를 전쟁 배상금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 빠뜨렸는데 히틀러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우위에 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극우 민족주의라고 그러는데
독일이 최고다.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상한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제 유태인이라든가 뭐 슬라브족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들,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은혜 혹시 그 진도라는 섬 알아? 진도? 우리나라에 진도가 이제 더 이상 섬은 아닌데 진도에는 일반 개를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어. 진돗개.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개들이 와갖고 잡종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진돗개의 순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개가 못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이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어떤 그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그런 잡종들하고는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다. 그 잡종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사람한테도 갖다 대입을 시켰다는 거지. 자, 오해하지 마. 그래서 히틀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맥락들, 그들의 어떤 그런 주장들에 깔려있는 어떤 그런 정서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대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히틀러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해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 일본을 격침시키고 저 중국을 저 몰아내고 우리가 저 세계를 제패합시다. 라고 만약에 준호가 깃발을 탁 꼰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와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짱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야 멋지다. 그래서 준호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해? 대동단결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준호를 저 미친놈 저거 전쟁 일으켜갖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렇게 뭐 해야 될 건지 비난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침략하는 건 안 돼. 근데 우리가 힘 있어 우리가 만약에 침략할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해?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가 힘 있더라도 우리가 확장하고 침략하는 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힘 있으면 일본 까짓 거 먹지요. 그럼 좋은 일이죠. 라고 할 것인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그건 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하경이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독일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마지막에 그 독일이 지금 뉴스에도 많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협력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했다고 나오는데 이 반성의 태도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 예림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러면 본승이. 나중은 이렇게 하경아 왜? 네. 진행해. 너가부터 얘기해도 되고 준호 이 네. 문제는 뭐 이렇게 책 읽고 안 봐도 되는 문제니까 준호에게 물어봐도 되고 진행해. 준호야 혹시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 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끊임없이 그 반성하는 태도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고 또 이 독일 대통령이 나중에 이웃나라를 방문했을 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등등 이른바 반성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라는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건데 사실 하경이의 질문에는 깔린 의도가 좀 있지.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도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범 국가인데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았던 그런 나라들인데 일본의 태도와 비교해 가지고 독일의 어떤 그런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라는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질문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분석해 보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던가 어쨌든 용서를 빌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잘못이라는 게 용서를 빈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의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대답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진행하게. 그럼 저 먼저 일단 얘기할게요. 사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계속 반성한다고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계속 반성한다고 잘못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잊혀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이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해. 그럼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 나 먼저 해볼게. 일단 조금 그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게 일어난 지 조금 시간이 그냥 많이 흘렀잖아. 그래서 사과를 어떻게 보면 그 독일의 후손들이 하는 건데 후손들이 그런 걸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진실성이 있는 완전 진실성이 있는 사과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는 한 게 좀 뭐라 해야지 반성하는 태도가 보였다고 생각해. 원승이 혹시 한번 대답해 볼 거야? 해볼게. 독일이 일본에 비해 이게 반성을 하는 것 같아서 독일은 잘못이 반성을 하니까 좀 미안함을 가지는 태도가 보여서 나라면 그냥 지난 일로 할 것 같아. 그러면 너희는 이 책에서 나온 나라 중에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봤던 나라가 있어? 예림이. 나는 프랑스가 좀 재밌었던 나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이사를 할 때 그 각자 개성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집들이를 온 사람들도 그런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개성들을 참고해서 자기도 그런 개성을 표현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 원승이. 나는 그 오스트리아가 제일 재밌게 봤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약간 다양한 환경과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런 것 같아. 준호는 혹시 대답해 볼 거야? 여기서 책을 아까 잠깐 봤는데 그리스가 잠깐 나온 게 같고 그리스가 제일 인상 깊었던 나라인 걸로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를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나는 러시아가 제일 재밌었어. 왜냐면은 여기서 알래스카 얘기도 나오고 요즘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나라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던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러시아 이야기들을 조금 있다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그 나라부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고, 아까도 선생님이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먼저 이 책의 구성의 제일 앞부분 세계를 뒤흔든 유럽에서 유럽 전체였던 그런 역사, 유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러시아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이제 우리 독일 얘기를 하면서 그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과의 3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이 혹시 사과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실은 사과를 진정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나만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난 잘못 없어 라고 하니까 사과하기 싫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과하면 괜히 내가 좀 이렇게 지는 기분? 이런 기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얕잡아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사과하면 내가 뭘 책임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등등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야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도 사과해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뭐뭐는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뭐뭐는 그래 아니면 사과를 하긴 하지만 내가 이래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사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사과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힘든데 어쨌든 자신이 어떤 그 잘못이라던가 상대방에 피해를 끼친 것이 분명할 때 사과를 한다면 첫 번째 원칙이 즉시 해야 돼. 즉시. 잘못을 인지한 그 상황에서 즉시 사과를 해야지 미뤄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즉시성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냥 알았어 미안해 야 내가 잘못했어 됐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는 부분에서 그 잘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 야 사과하면 됐지?가 아니라 야 내가 사과했으니까 받아줘. 그 내 사과를 받아줄 건지 받아주지 않을 건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결정할 문제라는 거야? 상대가 결정할 문제. 그래서 상대가 그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뭐 한다는 거야?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하고 일본과의 관계였어. 우리는 맨날 뭐라고 그래?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그래. 일본은 뭐라고 그래? 야 사과했잖아. 심지어 일본은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한일 외교협정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배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때 돈 줄 거 다 줬고 갚을 거 다 갚았는데 한국 너네들은 치사하게 왜 자꾸 옛날 일을 들춰내갖고 또 사과하라고 아주 징글맞다는 거야 한국이.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림이가 본숭이 발을 밟았어. 그 본숭이가 아야 그랬단 말이야. 그 예림이가 미안해 그래 이렇게 이랬단 말이야. 그 본숭이가 알았어 그랬어. 그 좀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 본숭이가 야 너 지난번에 네가 나 발 밟았잖아. 라고 하면 예림이가 헐. 야 그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고 할 때 아니야. 난 그래도 그때 너한테 다친 게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이 풀리지 않아. 라고 하면 알았어 미안해 쳐야죠. 잘못했어 됐어 그런데 또 한 1년 또 지난 다음에 본순이가 야 그때 네가 내 발 밟았잖아 이러고 있더라니 진짜. 그 예림이가 짜증나 도대체 그 얘기를 언제까지 우려먹는 거야 라고 할 어떤 그런 부분인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본숭이가 아니야 난 너가 그 사과한 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본숭이가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충분히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일본과 한국의 문제 이것과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쌤이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는데 왜 자꾸 너네들은 사과 안 했다고 그러고 또 사과를 하라고 하냐 라고 하지만 사과의 원칙은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안 하고는 피해자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문제지 사과하는 사람이 야 내가 사과했으니까 됐다 이건 사과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는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발 밟았으면 발 밟은 것에 미안해라고 립싱크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발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치료비 라던가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사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독일이 그 상대 나라들에 대해서 유럽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또 배상, 보상하고 그랬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독일도 역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어. 독일 동독과 서독으로 나뉜 이유가 독일 자체가 덩치가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도 가만히 놔두면 이것들이 또 나중에 뭐 할 거다? 또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얘들이 힘을 못 쓰게 잘라놓은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독일이 다시 이제 통일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사실 우려를 했어. 걱정을 했었어. 얘들이 다시 그 한 나라가 되면 또 다시 나중에 침략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독일의 어떤 그런 진정언의 어떤 그런 사과라던가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 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른바 그 제2차 세대전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전범에 대해서 재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독일 안에도 일부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른바 네오 나치즘이라고 해갖고 히틀러를 뭐하는 찬양하는, 히틀러를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독일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히틀러 나치즘을 얘기하면 그게 체포되겠다. 형사 처벌을 받게 돼 있어. 독일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런 입장들은 그렇게 된 데 비해서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일본과 비교되는 이유가 일본은 그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를 오히려 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생각해. 처벌하기보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라던가 아까 우리나라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에 했었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겠다는데 아직 그 용서에 사과했잖아 라는 식으로 한 어떤 그런 태도였던 그런 문제라던가 뭐 지금 현재 그 종군 위안부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강제징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지점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는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그래서 일본과 협력하고 손잡을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좀 다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본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러니 과거사를 이제 뭐하고 정리하고 일본 우리 이웃나라로서 협력하고 또 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또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탄생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유럽 16쪽입니다. 유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그 민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럽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틴족, 게르만족, 또 하나가 슬라브족. 슬라브족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로마 제국을 세운 게 바로 라틴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이 남하함으로써 라틴족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게르만족, 그 아까 그 독일 민족들이 게르만족에 갖고 게르만족이 제일 위대하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슬라브족은 주로 동유럽,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뭐 폴란드라던가 뭐 체코라던가 이쪽에 그런 동유럽 국가들, 불가리아 뭐 이런 동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제 슬라브 민족, 슬라브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그 유럽을 구성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서 라틴족, 그 다음에 게르만족, 슬라브족. 그래서 이 게르만족 안에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고트족, 뭐 이런 식으로 부르크툰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더 나뉘는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큰 덩어리로 치면은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8쪽에 보면 유럽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를 이루는 부분들은 유교야, 유교. 또 하나가 불교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교와 불교가 양대 축이었어. 그다가 근현대 들어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이제 기독교.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교 사상을 이해되고,
불교 사상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가 거기에 그 다음에 들어온 지금 이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유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어. 뭐하고?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헬레니즘.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기억해야 되는데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사상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이야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럽의 문학, 영화, 예술 이런 것들의 뿌리를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대로 잘 읽어야지 유럽 문화,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본 축이야.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은 뭐 기독교 사상과 신중심, 정신. 신중심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헤브라이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태인들, 그러니까 기독교 어떤 그런 생각의 뿌리가 바로 그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봐야 되는 거 못지않게 또 하나 유럽 문화, 서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성경책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이 서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헤브라이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상과 신 중심의 사상이 서로 이렇게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신 중심의 어떤 그런 사상이 더 강력한 그 자리를 차지했었고, 르네상스, 그 부활 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에 과거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지금 현재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쪽부터는 유럽의 뭐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 키워드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뭐야? 십자군 전쟁에 나와 있어. 그 십자군 전쟁은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였어. 그 처음에 기독교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민족 종교였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자기들만을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 자기들의 신이었어. 근데 이 유대민족의 신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른바 세계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교, 나라의 종교로 삼아. 그러면서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에 이제 뭐였기 때문에 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이제 뭐가 퍼져나간 거야?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기독교가 이제 유럽의 중요한 종교 사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대 때는 아예 종교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교황이 왕들보다 더 파워가 세고 더 힘이 센 그러한 종교의 시대를 살았던 것들이 중세 시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중세 시대에 저쪽 지금의 그 중동 지방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그쪽에 이제 뭐가 이슬람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거예요. 마호메트 이슬람을 창시하면서 그 이슬람교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 세력이 커져가지고 스페인도 점령을 하고 그 이스라엘 그 땅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들이 위기감을 느껴. 그러면서 이 기독교 세력들이 저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성지를 뭐하자 회복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고 이른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은 단지 종교 간의 전쟁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라 또 다른 그들 안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십자군 전쟁이 유럽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 그 유럽의 그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들 사이의 어떤 그런 갈등이 지금도 사실은 일정 정도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르네상스 얘기는 쌤 했지? 르네상스는 종교 중심이었던 그런 신중심이었던 그 부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돌아가자.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우리 인간 중심이었던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그
위대한 그 화가들, 조각가들 이런 부분들이 활약했던 어떤 그런 시기들이 바로 르네상스 시기에 문의 부흥이 일어난 그런 시기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개혁은 우리나라에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거든. 카톨릭 성당. 그래서 지금 우리 본숭이나 예림이가 다니는 학교가 그 카톨릭계 학교인 거야. 성당 가톨릭 학교 성모초등학교가 인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경이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나? 네. 교회 우리가 이제 뭐 개신교라고 그래. 개신교 고쳐서 새롭게 만든 종교라는 뜻이에요. 개신교. 보통 이제 감리교니 장로교니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뿌리는 이 카톨릭 성당이었어. 근데 요 카톨릭이 중세 교황을 중심으로 이게 부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뭐 하자? 해결하자. 극복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의 결과 고쳐서 새롭게 만든 게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반면에 과거에 있었던 그 구교, 카톨릭을 그대로 유지한 게 오늘날의 성당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른바 신교를 믿는 국가들과 전통적인 구교를 믿는 국가들로 유럽이 뭐에 나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이라는 부분과 결탁돼 가지고, 예를 들면 본숙 나라는 나는 신교를 믿는 나라야. 그럼 중노 나라는 나는 구교를 믿는 나라야. 그럼 둘이 또 뭐 하는 거야? 전쟁을 막 하는 거야. 권력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어쨌든 유럽의 역사가 또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쪽에 보면 뭐 나와? 알프노른.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산업혁명, 그 전까지는 집에서 그냥 가내 수공업하거나, 중세시대 때는 영주가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노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커다란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아니라 노동자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고, 공장의 사장님들,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장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영주들밖에 없었어.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이, 농노들이 돼서 그걸 거둬들인 걸로 영주들이 부자였었는데, 이제는 땅이 없어도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 사장님들이 큰 돈을 벌게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장님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신분이 뭐 한 거야? 높지가 않은 거야. 영주 귀족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열받는 거야. 이 부르주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노동자 농민들도 힘들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 노동자 농민들과 이 신흥 부르주아들이 서로 뭐 한 거야? 손을 잡은 거야. 그리고 왕과 귀족의 세상을 뒤에 엎어버린 거야. 바로 그게 프랑스 대혁명인 거고, 프랑스 대혁명은 단지 프랑스 대혁명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그것들이 퍼져나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어? 왕의 나라, 귀족의 나라였어.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것들이 이제 누구의 나라? 국민의 나라, 시민의 나라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민의 나라, 우리는 당연히 민주주의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왕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상체계 어떤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아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까 쌤이 얘기했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나, 원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그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식민지 개척에 나섰고, 그 식민지를 서로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운 게 바로 뭐야? 제1차 세대전. 그리고 그거 한 판 갖고 정리가 안 되니까 또다시 일어난 게 제2차 세대전. 세계대전. 근데 그 1차 세대전과 2차 세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이 지들끼리 막 열나 싸운 거야. 본숭이하고 준호가 막 열나 막 싸운 거야. 근데 예림이는 안 싸우고 옆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야, 너네 뭐 무기 필요하지? 그럼 내가 막 무기 팔아먹고, 야, 식량 필요해, 식량 팔아먹고. 그 나라가 바로 어디야? 미국이야, 미국. 그래서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이 잘 나가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동안에
미국은 한 발짝 건너뛰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무기 팔아먹고 뭐 물건 팔아먹고 이러면서 미국은 뭐 한 거야? 성장한 거야. 오늘 반면 유럽은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다 뭐 한 거야? 다 파괴된 거야. 그러면서 패권이 뭐 하게 된 거야?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야? 미국으로 넘어간 거야. 미국. 만약에 유럽이 이렇게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유럽이 오히려 더 패권을 차지하고 미국은 그냥 한낱 그 유럽의 식민지 국가 아니면 유럽의 어떤 그런 뭘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에 그쳤을지도 모른다고 역사란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의 부분들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너무 커지니까 유럽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싸우느라고 이렇게 그 사이에 미국이 커진 거 아니냐. 미국과 미국 달러화에 맞서는 우리들의 뭐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유럽이 뭉친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EU 유럽연합으로 해서 유로화로 경제를 통일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통일하자. 미국이란 저 큰 덩치와 맞서 싸우려면 우리 덩치를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유럽을 아예 통일을 하자라는 주장을 펼친 경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에이 영국, 독일, 프랑스 각각 나라가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해. 그냥 각자 살고 그냥 힘만 조금씩만 합시다. 라는 쪽으로 이제 그 의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지. 앞으로 더 가게 되면 지금 경제만 통일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통일까지 이룰지도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유럽 여행을 가려면 프랑스 돈 따로, 루블이었구나, 루블. 프랑스 돈 따로, 영국 돈 따로, 뭐 미국, 독일 돈 따로 다 따로따로 환전했댔어. 그리고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뭐 국경 심사를 받아야 됐었어. 근데 지금은 유럽에 가면 국경 심사가 없어. 그냥 프랑스 기차 타고 독일 바로 건너가도 되고, 바로바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유럽이 마치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뭐 서울을 가건, 뭐 강릉을 가건 관계없이 자유롭게 다니잖아. 네. 유럽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을 간다, 일본을 간다, 우리 마음대로 못 가잖아. 거기 가서 그 여권 심사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 여권 제출하고 뭐 비자 받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가 어쨌든 그런 그 교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유럽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랑스 누가 얘기했지? 예림이. 그래서 프랑스 분에서 아까 예림이는 그 집 인테리어 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 사람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꼽는 것들이 이른바 개성이 강한 프랑스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또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프랑스. 우리나라 이제 바칼로레아라고 얘기하는데 걔들은 시험 볼 때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 논술 시험의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더니 뭐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뭐 이거 고등학생들이 막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해라고 할 정도로 해서 그런 토론 문화나 논술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나라들, 그 다음에 개성이 아주 강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션, 뭐 이런 건축,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이제 발전한 어떤 그런 나라가 프랑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도 이렇게 음식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달한 어떤 그런 국가고. 프랑스의 국기가 이제 막 삼색기 발음 잘해야 되지. 그 발음 이상하게 하면 또 욕먹어. 삼색기 세 가지 색깔의 그 깃발인데 그 깃발 그 색깔이 뭐야? 파랑하고 하양하고 빨강 빨강. 색깔이지. 그래서 그것들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의미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뭐야? 박애. 박애가 뭐야? 널리 사랑한다. 널리 사랑한다. 널리 사랑한다가 이제 우리가 박애주의, 박애 정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경이가 박애주의에 따라서 아이고 우리 본숭이 아이고 어쩌죠 이러면서 아이고 준호 어쩌죠 이러면서 예림이가 아니 너는 어떻게 본숭이 준호 같은 애가 좋아할 수 있니? 나는 박애주의자야. 난 다 소중하다고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프랑스고, 프랑스 하면 이제 또 제일 유명한 그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펠탑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야경도 아주 아름답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서 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워질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이제 뭐야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이 책에 보면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또 프랑스의 걸출한 또 위인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도 이제 여러 가지 나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프랑스를 이렇게 프랑스의 자존심, 프랑스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위대한 인물이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그 전쟁광 이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들로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프랑스는 영국을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 세 나라죠.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 세 나라가 이제 서로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프랑스와 독일이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독일한테 조금 밀립니다. 많이 밀리나 조금 밀리나 어쨌든 독일이 오히려 더 요즘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잘 나가는 어떤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 프랑스는 여전히 프랑스가 강대국이긴 하나 예전에 비하면 좀 힘이 뭐하는 약간 딸리는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얘기했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누가 얘기했어? 유미 본승이요. 응? 본승이? 본승이. 오스트리아가 아까 이제 본승이 얘기 중에 작은 나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작은 나라예요. 지금 그 아까 독일의 위세에 밀려 있었어. 근데 바로 100년 전만 해도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 제국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영화를 누렸던 엄청난 큰 어떤 그런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인 걸 볼 수 있고, 오스트리아가 여기 보면 음악의 나라라고 할 수 있던 이유가 쉽게 말하면 오스트리아 제국 잘 사는 나라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예술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음악이 우리가 발달 안 해. 배고픈데 먹고 살기 바쁘지. 근데 약간 이제 뭐가 부르면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이제 뭐야?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예술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음악의 나라라고 했던, 그래서 뭐 모차르트니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베토벤 이런 여러 인물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바로 오스트리아 제국이 그 당시에 번성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그 음악가의 무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악가들 묘지가 이렇게 그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그래서 관광객들이 또 거기를 또 많이 찾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독일이 그 전쟁을 일으켰다, 1차 세계, 2차 세계 주역이 독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독일이 아니라 뭐야? 바로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어떤 오스트리아.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이 쇤브른 궁전은 또 이렇게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부분들이 112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또 사람들이 관광지로 많이 찾는, 뭐 모차르트 생가도 많이 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독일의 주변국 정도의 어떤 그런 위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지만, 과거의 어떤 오스트리아 제국의 그 영화, 아주 그 위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스도 그 과거를 먹고 사는 나라, 조상 덕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조상들 덕에 과거의 그 조상의 유적지의 그 관광국가. 근데 이탈리아는 그리스보다는 더 강한데 그리스도 지금은 그렇게 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야. 그리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특히 그리스가 몇 년 전에 그 경제 위기를 겪어가지고 무척 그 나라 살림이 어렵고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하지만 자존심이 가장 센 그 부분들이 그리스인 것들이, 아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럽의 원형 뿌리인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경우도 있고, 또 그리스가 바로 올림픽의 시작인 것도 그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리스의 뭐 아크로폴리스라던가 아고라 광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 아테네 신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를 방문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러시아는 아까 말한 대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데 보이는 수로 이제 뭐야? 유럽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러시아는 아까 그 소련,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소련 시절에 양강 체계,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게 미국,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게 소련. 그래서 미소 양국이 서로 이제 냉전 시대 서로 대결을 펼쳤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소련이 몰락한 이후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습니다. 러시아가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저기 되지만 경제 순위는 우리나라보다 밀려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주로 그 석유, 천연가스 이런 거 수출해서 먹고 살아. 만약 석유와 천연가스 없으면 러시아는 완전히 빈 껍데기야.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과거의 어떤 그런 그 영화를 누리는 그 부분들에 비하면 많이 몰락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푸틴, 러시아 지금 그 대통령이 푸틴인데 그 푸틴이 맨날 얘기하는 게 구소련, 옛날 소련의 부흥, 그 시절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겠다. 그때의 국제적 지위를 우리가 다시 되찾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민족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적 맥락을 볼 수가 있고, 러시아가 아까 말한 대로 서쪽 모스크바 이쪽에 있는데 오늘날 이제 이쪽 동쪽으로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그 시베리아 이쪽 알래스카 아니요 시베리아 그쪽으로 그 옛날에는 거기가 유배지였어. 죄 지으면 거기 그 못 사는 그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으로 이렇게 유배 보내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천연가스라든가 지하자원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개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추진된 걸 볼 수 있고, 러시아 하면 이제 유명한 그 톨스토이 라는 그 전쟁과 평화 뭐 이런 책으로 유명한 톨스토이라는 부분도 있고, 죄와벌로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그런 문학가 있고, 발레 뭐 이런 거 음악 쓰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음악가도 차이코프스키라는 식으로 해서 요즘도 이제 발레나 이런 거 배우는 사람들은 러시아로 많이 저기를 가, 유학을 가. 그래서 예술의 나라로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러시아 하면 이제 지금은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 러시아 공산당이 지금 뭐 당도 뭐 3당인가 뭐 이런 작은 정당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기도 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많은 교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또 유명한 게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 해가지고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끝에 있는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수십 일 동안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으로 연결해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기차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데, 비행기 타고 한 열 몇 시간이면 가는 거를 뭐 십 며칠 동안 기차 타고 갈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에 비해 근데 이제 그걸 뚫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저기 때문에 화물 운반, 그러니까 배로 지금은 이렇게 운반하거나 비행기로 운반해야 되는데 기차로 운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낮춰지고 배로 가는 것보다는 더 빨리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가는 것보다는 그 싼 값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말한 이 나라들 말고도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책은 그냥 한번 이렇게 쓱 읽고 끝내는 그런 책이기보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깨알 같은 상식들 인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런 교양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기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면 세계 지리, 세계사를 배우게 되는데 세계 지리, 세계사에서 배울 내용들이기도 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계 지리나 세계사를 배우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뭐 유럽 여행을 갈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사이에 유럽 배낭여행, 유럽 여행 가는 거를 아주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준비됐었지만 앞으로 또 유럽 여행을 많이 갈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여기 책으로 봤던 이런 나라들을 여러분의 발로,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 폴란드만 못 가봤습니다. 폴란드만. 영국도 못 가봤구나. 영국하고 폴란드 두 나라를 못 가보고 그래서 앞으로 영국하고 폴란드도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윤기현 선생님이 쓰신 창작 동화집이에요. 그래서 그 동화는 선생님이 여러분만한 시절의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만한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른바 산업화 1970년대 80년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농촌의 풍경, 산업화의 어떤 그런 풍경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동화집, 창작 동화집인데 다음 주에는 윤기현 선생님의 서울로 간 허수아비 책을 가지고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안녕. 네. 음.